제9구단 이상일 전 국회의원,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 오늘 정치권의 화제는 드루킹의 편지입니다. 조선일보만 독점적으로 게재를 했는데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승민 의원과 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의 주장이죠. 일방적인 주장이고 또 김경수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진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신만이 알고 있는 건지 분명히 누군가는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오늘 특검법이 처리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진실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여당은 성격 규정을 이미 해버리고 이 드루킹, 소위 믿을 수 없는 정치 브로커의 주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장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최순실 씨 사건에 보면 고영태 씨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최순실 씨 쪽에서도 완전히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특검 통해서 진실을 규명을 했는데 이거는 진실 규명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빨리 특검법 처리해서 제대로 진술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김경수 의원도 좀 적극적으로 그 수사에 응하면 좋겠다 이 생각. 예, 이수기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센다이 영사를 추천했다 대신 이런 것들은 사실 두 사람만 얘기를 했으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매크로 프로그램 그 조작하는 거를 보여줬고 그거를 시연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드루킹의 주장은.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검찰, 경찰마저도 지금 야권이나 드루킹에서는 지금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여권이 오히려 특검을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야권에서는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선거에서 경남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장 홍준표 대표가 김경수 후보가 갈 곳은 경남 도청이 아니라 감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장제원 대변인도 이쯤 되면 김경수를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전을 치러야 되는 그 김경수 후보 쪽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빨리 특검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저런 공세적인 태도는 예상이 됐던 사안이고요. 조선일보에 오늘 편지가 공개되자 바로 저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조금 오늘 SNS에 글을 올린 걸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감옥 갈 후보 사퇴시키고 다른 후보 찾아야 한다. 전두환과 김경수, 권력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하태경 의원의 저 SNS 글, 하태경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또 왜 저런 표현을 썼는지 이수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하고 지금 매크로를 썼다는 거하고 그거를 등치시키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분명히 알겠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과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 차이는 있는 거니까요. 예, 이상일 의원님은 하태경 의원의 표현이 좀 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면 비교는 적절치 않고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이 정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매크로의 댓글 조작한 사실을 알았고 상당히 깊이 관여를 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드루킹의 일당 중에 핵심인 한 명인 서육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지난해 대선 때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정말 김경수 의원이 2016년 10월에 그 출판사를 가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걸 다 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경수 의원이 그냥 허구다,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규명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예, 김경수 의원이 사실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매크로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기사를 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또 조선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었어요. 또 공교롭게 그런 조선일보에 오늘 드루킹의 편지가 실렸고 그러다 보니 김경수 의원은 조선일보와 드루킹이 한편이냐 이런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도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핵심은 그 선거 전에
어느 정도까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편지가 경남의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얘기로 들어보면 경남 도민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경남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래서 경남의 여권 후보가 힘있게 이 경남을 좀 끌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던데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편지가 나오고 공세가 강화되면 또 그리고 입선전들이 되면은 그것도 여론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후보와 여권 측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게 진실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도 전에 어떤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그 주장에 대한 검증이 다 되기 전에 선거는 끝나버리고 항상 이런 일이 반복돼 왔는데 말이죠.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 대선 때 소위 병역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김대엽 씨. 그때 그 선거 과정에 선거 얼마 안 놔두지 않고 그 주장이 제기가 됐고 심지어 최규선 20만 달러까지 뭐 하면서 그의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흑색 선전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은 줄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드루킹이라는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사실은 어떤 언론사도 그 사람의 편지를 받았다면 보도의 크기에 조절은 있을 수 있어도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되는 어떤 정의의 차원, 진실 규명의 차원에서 규명이 돼야 되고 선거에 이것이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 하더라도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 의원이 그 당시에 드루킹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묵인을 했거나 방조를 했다면 그건 나중에 당선됐을 경우에 가정을 하더라도 김경수 지사가 결국은 지사직 박탈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실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입니다. 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빨리 처리가 되고 특검이 수사에 나서야 아마도 특검의 수사 결과를 많은 분들이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드루킹은 검찰, 경찰 모두 수사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특검 도입에 합의를 한 만큼 오늘로 약속했던 시한 꼭 지켜서 빨리 특검이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돼서 김경수 후보도 언제든지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일방의 주장이라는 점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Libyan model isn't a model that we have at all when we're thinking of North Korea. The model, if you look at that model with Gaddafi, that was a total decimation. We went in there to beat him. Now, that model would take place if we don't make a deal, most likely. But if we make a deal, I think Kim Jong-un is going to be very, very happy, and he'll get 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 예, 이게 협상만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행복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좀처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급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게 사람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이 판을 만들어가는 말이 있고 판을 깨는 말이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판을 만들어가는 말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주로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맞장구도 좀 쳐주고 네. 또 우리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벨상 가져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추워주고 이러는 게 맞는 건데 판을 깨는 말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미국 쪽에서 특히 이제 존 볼튼 그 안보부 장관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 쪽에서 이제 반응이 나온 거고 아니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싶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지금 결단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선제 조치를 취하는데 너네들은 계속해서 이제는 이거 내놔라 다음번 이거 내놔라 너네가 굴복해서 우리 압력에 굴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디까지 인내하면서 받아들일까? 지금 인내심에 약간 바닥이 드러났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북한이. 예.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이 깨지는 거는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하는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 장면이 좀 상징적인 게요. 가능하다면 예,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좀 어떻게 스톱을 좀 걸 수 있을까요? 이 볼턴 보좌관이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볼턴 보좌관 때문에 북한이 저런 반응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리비아 신모대. 북한이 완전하게 핵 폐기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를 모두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볼턴 보좌관 앞에서 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볼턴 네가 잘못했어. 뭐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는 해석이 나름인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턴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김계관이 이야기했는데 급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지는 예. 강하게 피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리비아식 모델 검토 안 한다. 뭐 한국처럼 너희들 발전시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 확실히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예. 강한 체제 안전 보장. 북한이 원하는 건 사실은 어떤 경제적 보상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그런 주장을 했고 볼턴 앞에서 이 수습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볼턴 발언이 잘못됐느냐 했을 때 그렇게 안 했어요. 볼턴에 대한 신임의 어떤 뜻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볼턴은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적을 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 갖는 거는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볼턴을 당장 경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북한하고 뭐 물밑 교섭을 더 진지하게 한달까,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을 뭐 해준달까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 한 판은 깨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는 드러낸 것 같고요. 그 존 볼턴의 저런 생각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북한은 이미 볼턴이 안보보좌관 임명됐을 때부터 볼턴이 어떤 주장할지 뻔히 알고 있었고 볼턴은 그 이후에 폭스뉴스 등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자기 생각을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건 한번 기싸움을 해서 가능한 한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다 수용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북한이 믿을만한가 이거를 지금 뭐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을 신뢰할 만한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 쪽에서는 미국을 신뢰할 만한가라는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그래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미국을 내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중국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경제적 지원을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긴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북한이 중국으로 쫓아가도록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이라는 변수는 하나 내놓고 미국이 주도하는 정말 협상을 하고 싶었으면 그거를 좀 폭넓게 받아들여서 북한이 중국으로 가서 그 한 자락을 걸어놓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패착이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근데 체제 안전보장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 개발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생각이 다르다는 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뭐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뭐 여러 가지 모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본인들이 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베트남식을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심지어는 폼페이오까지도 북한의 개방 방식을 남한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전후에 미국이 시스템을 틀어주고 일본의 자본을 가져와서 남한을 번영시켰듯이 본인들 표현대로 북한은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반도가 다 미국의 그 관할 아래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북한이 바라겠어요? 중국이 바라겠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북한 입장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끌려간다?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 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리성건 북한의 조평통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남북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이 보여질 정도로 자주 나왔던 사람인데 어제는 리성건 위원장 명의의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 말이죠. 판문점 선언에 남북 정상이 서명했는데
그 잉크가 아직 마르기도 전이에요.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 정도 말까지 할까요? 더 험한 말도 어제 예. 많이 뱉어놨는데 지금 트집 잡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일단은 두 가지죠. 맥스 썬더 우리 한미연합공중훈련 그거하고 태영호 씨 발언인데 지금 맥스 썬더 훈련은 지난 11일부터 시작이 돼 있었고 북한은 15일 그걸 이미 훈련을 상황을 다 보는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열자고 우리 측한테 제의를 했다가 한나절 지나서 16일 자정 넘어서 예. 전격 취소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핑계로 북한의 어떤 요구를 관철하기를 원하는 이런 전술 전략 차원에서 나온 걸로 봅니다. 북한의 요구가 뭡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 정부도 그거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분분하지만 일단은 북한이 미국이 말하는 이 선 핵폐기 후 보상 이게 리비아식 모델인데 사실은 미국은 거기까지는 이번에 폼페이오 가서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담을 내용 중에 미국이 원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 지금 김계관이 말하는 것 중에 CBID도 이제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CBID에서는 북한이 시비를 안 걸었는데 그럼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이 생각을 갖게 되는데 북한으로서는 어찌됐든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오크리지로 빼돌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서 무제한 사찰하고 검증하는 거 이거는 하기 싫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지렛대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저런 우리 쪽 훈련을 시비를 걸고 우리 쪽 정부를 지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아니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첫 번째 발언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네. 내가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적대적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이 전략 자산이 총출동해서 이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한미 훈련을 하는 것까지는 양해를 하겠는데 근데 전략 자산이 총출동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는 너네들의 선의를 이거 내가 지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노력하는 거 맞는 건가? 나는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의미,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혹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지금 전략 자산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는 거니까. 근데 또 지일파고 이러니까 또 일본의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견제구도 좀 날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차기 주한 대사로 내정됐다는 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를 또 하나 안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해 이번에 그 훈련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총출동하는 거 아닙니다. F-22기 하나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수기 기자 말씀 중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일본 자본 들여와서 한국을 발전시켰다. 그거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부분을 좀 바로 잡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한국 전쟁이 오히려 일본이 그 2차 대전의 폐허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셨고 이번 썬더맥스 훈련 과정에서 B-52 폭격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 원래 오기로 돼 있었다 아니다 원래부터 오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최근 또 언론 보도 보니까는 오기는 왔는데 방공 식별구역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있다가 갔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어떤 팽팽한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남북 관계의 긴장 또 중요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하게 오늘 드릴 말씀이 없다. 조심스러운 반응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을 어서 빨리 고위급 회담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